위례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는 망신주기 출석이라는 만류 분위기도 전해지지만 정면 돌파를 택한 건데요. 한편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갈등 양상이 벌어지자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잠행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 대표 소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당초 검찰이 27일에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소환 날짜를 두고 지금 검찰 측과 조금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인데 우선 소환에 응하기로 또 28일에 출석하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다음 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평일에는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죠. 야당 대표지만 여러 가지 당무 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토요일 날 나가겠다라고 밝힌 건데 이걸 가지고도 왜 뭐 날짜를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느냐 이렇게 비판하시는데요. 주변에서는 나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냈었고 네. 저도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의견 전달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발표 끝나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공격을 할 텐데 안 나가면 또 죄가 있으니까 안 나간다라고 비판을 할 텐데 당당하게 나가서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짐을 좀 덜어주는 게 도리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이세요. 또 당의 짐도 좀 덜어준다라는 차원에서 내가 죄가 없는데 못 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망신 주기 하는데 내가 망신 당하는 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 결국은 범죄자로 보는 사람들은 범죄자로만 보는 것이고 억울하게 정치 보복당한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보는 것인데 이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 어느 한쪽 진영에 쏠리지 않은 이분들이 볼 때 이번에도 사실 나갈 이유가 없음에도 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당의 의원들이 함께 쭉 나가니까 이걸 가지고도 위세를 벌인다 뭐다 또 공격거리가 되니까 나 혼자 변호사 한 명 대동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지지자들의 집회는 저는 또 될 거라고 봐요. 또 반대로 네. 반 이재명 또 집회도 또 거기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파는 많을 것인데 지난번처럼 전체 의원들이 함께 이렇게 가는 이런 그림은 아마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검찰의 협조는 하나 당 대표인 나의 일정도 감안해달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이 좀 적은 토요일 날 조사를 받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힌 거니까 어차피 지금 한 검사 한 60명 정도가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바쁜 시간대에 어차피 주말 근무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그냥 27일에서 하루 연기된 거니까 28일 날 정상적으로 조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표는 아무 잘못 없지만 또 오라니까 간다라는 입장이고 또 그 날짜 당초 금요일에 검찰이 소환 통보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말에 좀 일이 다 끝나고 받겠다 하면서 28일을 내놓은 거라는 말씀이신데 검찰 측의 반발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소환 일자를 피의자가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가겠다 하는 것도 참 이례적인데 우리 일반 시민들로 봤을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본인이 이제 야당 대표니까 검찰의 기싸움에서 나도 경찰이 부른 날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날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지난번 상남 FC 관련해서 이제 출석할 때 많은 지지자들이 모이고 해서 자신감을 얻은 모양입니다. 자신감을 얻은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출석은 당내 분위기와도 좀 별다른 당내 분위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내 어떤 분위기? 말하자면은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거는 이 야당 탄압이고
이 정치 보복이다 하는 프레임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당내에서도 이제 이건 완전 개인 비리니까 개인의 성남시장 시절의 비리이기 때문에 개인의 비리는 개인의 비리대로 하고 뭐 모든 당내 의원들이 다 거기에 방탄을 치고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비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고 당내에서 또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는 의원들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정면 돌파가 내 특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당내 새 결집을 좀 해보겠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버티기 힘들다고 보셨던 거겠죠. 아, 네. 정 대변인 말씀처럼 민주당 내 기류가 좀 바뀌었나요? 아니면 계속 똘똘 뭉쳐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바뀐 거 하나도 없고 변화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찰이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한다라고 하니 나가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당내 쓴소리 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쓴소리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것처럼 뭐 몇 분 뭐 안 계신데 169명의 그 의원들 가운데서 한 서너 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언론에 이렇게 나오면서 마치 똑같은 양의 비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들 뭐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진 어떤 검찰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야당 대표 정치인에 대한 탄압 그 자체이다라는 인식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야당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당무와 관련된 당의 어떤 뭐 당무에 어떤 뭐 비리가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이 사건은 뭐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발생한 것이고 또 이 사건 수사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기 하기 때문에 현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서 한다. 이것은 더 이상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 비리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 의원들 개개인이 뭐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민주당 당의 야당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프레임으로 가야 더 이제 효과적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상당수 의원분들은 아마 이건 개인 비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중 하나가 또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당시에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김성태 전 회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뭐 회삿돈 횡령, 배임,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이 있었습니다. 영장에도 이 부분이 명시가 됐고요.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대납 의혹을 제기한 단체가 사실상의 그 반 이재명 쪽에 있는 단체가 의혹 제기를 했고 그 의혹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털었는데도 안 나오니까 김성태 회장에 대한 그 영장 청구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재명 대표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 대신에 누가 누구한테 돈을 내줬다는 거냐? 나도 모르는데 그러면 누가 준 사람이 있고 누가 받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라도 대라라는 거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그 사건에 비해서 변호사비가 싸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납해 줬을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쌍방울과 이화영 전 그 평화부지사라고 네. 불려졌던 그분이 관계가 좀 있었던 것인데 이 여길 들여다보니 이 쌍방울 내에 어떤 돈 요구하는 흔적이 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그 변호를 했던 변호사가 속한 로펌의 변호사가 쌍방울의 그 회사의 일을 M&A 과정의 일을 맡았었고 그 과정에서 그 변호사의 계좌로 잠시 그 보관돼 있던 그 전환사채 20억 이것이 또 이제 다른 데로 흘러갔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뭐 변호사비 대납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변호사 합동별 그 법률
뭐 변호사도 각자 독립재산제로 운영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로펌인데 같은 회사라고 해서 의혹을 제기를 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찾았기 때문에 영장 청구에서 그 부분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가 싶고 그만큼 억지스럽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의혹 제기부터 비약이 있었기 때문에 영장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명시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인데 이 부분이 빠진 이유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검찰의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김성태 회장이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보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포기했더라고요. 그러면은 구속이 될 텐데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더 이제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 이제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사실 대형 로펌들 그 많은 숫자의 변호사들이 참여를 한 것인데 2억 얼마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국내 굴지의 로펌들이 참여한다 그러면은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도 돈이 변호사비 상당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변호사 수임료가 어마어마한데 그 자체가 그 대형 로펌에서 그렇게 참여해서 2억 얼마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의혹이 생기는 것이고 그 대납 과정에서 대납 의혹 과정에 이제 김성태와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이제 연관성들이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의혹이 생긴 겁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이화영 언제 도지사이기도 하고 할 때 그 뭐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많은 숫자가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쌍방울의 사회이사이기도 하고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사회이사를 한다는 것은 관계가 그만큼 깊지 않으면 사실상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변호사비 대납에 대한 의혹은 충분히 있는데 네. 검찰의 수사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좀 더 지켜보면은 더 많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 가까운 사람들이 쌍방울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랑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혹은 경기도지사 때니까 지사랑 가까운 사람들보다 윤석열 그 특수통 라인이 훨씬 더 많아요. 그쪽이 이제 조폭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조폭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검사입니다. 어쨌든 간에 늘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 아마도 쌍방울에서 특수통 출신 검사들을 사회이사나 임원으로 계속해서 영입을 해서 뭐 많게는 30명까지 영입을 했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모 부장검사 출신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었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쌍방울의 어떤 그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의 뭐 무자본 M&A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이 있는 이만큼 쌍방울 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검찰 출신들을 썼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경기도에 있는 이재명 지사와 뭐 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실제 뭐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관계가 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뭐 몇 가지 혐의로 해서 지금 구속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경기도지사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쌍방울과 관계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재명이 뭐 잘못됐다라고 하면 우리 어떤 정치 관련된 비리라든지 또 정권 비리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모두가 다 뭐 도의적 책임은 질 수 있으나 법적인 책임까지 최고 고위급한테까지 물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 청구에서 변호사비 대납이 빠진 것은 그동안 너무 허망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을 파고 들어도 결국은 안 됐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변호사비 대납은 이제 아직까지 검찰 수사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도 대북 송금 문제가 또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그에 대한 블록버스터 영화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있습니다. 조직 폭력배가 등장하죠. 대선 후보가 등장하죠.
대장금에서 나온 그 어마어마 수천억의 돈이 등장하죠. 예? 대북 관련 대북 송금 문제가 등장하죠. 이게 참 어마어마한 지금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대북 송금 문제는 이제 쌍방울이 일단 돈을 중국으로 해서 북한으로 넘겨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이화영 부지사가 부지사로 있을 시절에 북한에서 오신 관계자들과 함께 이제 행사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쌍방울이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기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복귀왕 대변인께서는 영장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혐의가 없다는 부분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 정영국 대변인께서는 추가 수사 이후에 밝혀질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사실 이 부분은 조사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될 거고 또 다른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포인트 중 하나가 김성태 전 회장과 이 대표의 관계에 있어서 좀 말이 다른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당초 두 사람이 서로를 모른다고 했다가 쌍방울 그룹의 전 비서실장이 두 사람이 가까웠던 사이다라고 입장을 발표해서 좀 말이 다른데 했는데 다시금 이 비서실장이 자신은 들은 얘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두 사람이 모른다에 좀 무게가 실리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그 부회장, 김성태 회장,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또 한 사람 이화영인가요? 이렇게 해서 두루 잘 아는 관계입니까? 이 질문이 당신이 그 비서실장 출신 당신이 이 네 사람을 잘 아는 관계인지 혹은 이 네 사람들이 서로 잘 아는 관계인지 질문 내용이 조금 애매해요. 불명확하긴 해요. 그런데 이분은 아는 관계라고 아는 관계이다라고 답한 것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당내 그 사내에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지사가 친하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다라는 건데 비서실장이 소문 듣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둘이 이제 서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맞추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 좀 너무 좀 잘못된 거고요. 수사로 말하면 되는 건데 본인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랬습니다. 만난 적은 없다. 그런데 이 부분도 불안해요.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사진도 찍고 합니다. 지나가면서도 기념 촬영하고 사무실에 격려해서 나도 모르는 사람들과 사진도 찍고 대화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사진 한 방 나오면 치명상이거든요. 또 봐라 사진까지 찍었는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팩트 체크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김성태 회장하고는 만난 적도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것이 확인됐으니까 당당하게 만난 적은 없다. 다만 전화통화는 예를 들어서 김성태 회장과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통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럴 수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저도요. 저녁에 술 드시고 전화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시장할 때도 그렇고 또 특히 선거 때나 이런 때는 많아요. 그런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친구 바꿔줄게, 누구 바꿔줄게 그러면서 나 알아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참 곤란하기도 한데 그런 과정에서 전화 통화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통화 중에 바꿔줘서 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건데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가 만난 적이 없다. 라는 부분은 서로 확인이 된 거니까 저는 그대로 좀 믿어줬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 믿을 분들은 안 믿겠지만. 그대로 믿으십니까? 믿기가 좀 힘들죠. 사실 그 비서실장 말씀은 사내에서 다 이미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 잘 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본인이 이제 말씀을 했는데 소문이 날 정도 되면은 어떤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소문이 그렇게 났지 않겠습니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인터뷰하면서 술자리에서 전화 한 것을 받은 적이 있는 모양인데 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죠. 왜? 김문기 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기 차장 그렇게
출장을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사진 찍고 같이 골프를 치고 같은 카트에 타고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금융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더라도 동영상과 사진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누구나 봐더라도 이쪽 모른다고 하는 게 저기 말이 맞나 하는 부분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그런 말씀들이 지금 모른다 그러면은 야 이게 진짜 모르고 말씀하시는지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게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인지 모르는 사이인지 역시 조사 결과 이후에 좀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이 좀 엇갈린 입장이시고요.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뭐 아무리 해도 믿는 사람은 믿고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 거니까 네. 보시죠. 그리고 앞서서 복귀한 대변인이 잠깐 짚어주셨던 부분이 아직 결론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좀 말을 하는 부분. 이제 한동훈 장관은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으니까 이제 범죄자들의 행태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환될 때 해외에서 송환될 때 이제 던지는 것이죠. 이제 나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말하겠다 하는 거를 이제 던지고 국내에다가 토스를 하는 것이겠죠. 이제 범죄자들 입을 맞추는 형태 이런 부분들은 수사상으로 보면은 왕왕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둘 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김성태 회장도 그렇고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모른다고. 그런 부분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한동훈 장관은 뭐 수사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얘기를 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말씀이 좀 무리한 게 어떤 특정 언론을 정해서 특정 언론에게 인터뷰 형식으로 얘기해서 보도에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입맞추기다라고 하는데 특정 언론이 아니고요. 그 공항에서 입국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인 인터뷰에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꾸미기 위한 조작하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로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한 말, 그 말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의자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확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검찰 수사가 잘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라는 말이 정답이지 범죄자들끼리 말 맞추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범죄자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범죄를 만들어내라라는 그 수사 검찰들한테 가이드라인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못 봤던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려를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 맥락에서 우상호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입 좀 다물라 좀 이렇게 거센 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의 대치 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걸까요? 이제 법무부 장관입니다만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법무부 장관이죠. 이제 대체로 이제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면은 고분고분 받아들이는 게 보통 이제 장관이었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이게 근거가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질문이라든가 주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상호 의원도 사실 좀 불만이 있겠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행태를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격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까지 못 봤던 장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나가서 그렇게 뻣뻣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통령 뭐 대화 뭐 제목은 그게 아닙니다만 이제 방송에서 나왔을 때 국민과 직접 대화하니까 떨립니다. 국회에 가서는 안 떨었는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국회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겸양지덕을 좀 갖추고 좀 겸손하고 가면 좋아 보일 텐데 한마디도 안 지고 국회에 가서도 빳빳하게 고개 들고 그리고 국회뿐만 아니라 장 외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여전히 친윤 반윤 싸우느라고 정치를 못해요.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싸우는 정치는 법무부 장관 혼자서 맡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는 검사와 야당의 정치예요. 거기에 수장이 한동훈 장관처럼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야당이 정부를 안 도와주느냐라고 불만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야당에게 대화를 하고 또 야당을 국민의 대표 한 부분으로 존중을 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할 때 기본적인 격식과 예의를 좀 차리면 정치도 어느 정도 풀려나가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매번 말 한마디도
그 야당의 심기를 다 건드려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정부와 야당 싸움이다. 그리고 야당 때문에 정부 일 못한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이 한동훈 장관이 선봉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당도 힘드니까 좀 조용히 하십시오라는 말 아닌가 싶어요. 표현도 표현이 좀 부드러우면 좋겠는데 말하자면은 뭐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 입 다물라 뭐 이런 표현들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보다도 좀 부드럽게 표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요새 똑같은 거예요. 그래 똑같은데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말씀이 틀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꼬박꼬박 대꾸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기분 상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네. 내용 자체가 틀리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알겠습니다. 태도의 문제인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다. 민주당 또 입 다물라 이런 표현은 사실 그런 국회의원들의 이제 용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 순화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또 국민들이 그런 걸 보면서 배우는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용어들을 좀 순화되게 좀 좋은 용어들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 대변인께서도 언론 출신이지만 이렇게 좀 자극적인 표현을 해야 언론에서 받아주지 점잖게 표현하면 안 받아주더라고요. 점잖게 표현하는 거를 좀 잘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도록 하죠.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정책 포럼 사이제가 출범했습니다. 이 행보는 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글쎄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도 채 안 되지 네.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물들이 좀 모여서 포럼을 한다는 것은 나쁘게 볼 수는 없겠죠. 단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면은 이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어제 출범식에서도 나왔고 또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하면서 현 정부가 비판을 가하면은 또 이제 그쪽에서 이제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는 서로 신구 세력이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는 부분에 있어 좀 무리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 부분, 부동산의 실패 부분, 안보에 있어서의 대북 문제에 있어서의 실패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 계셨던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생기겠죠. 네. 이제 문재인 정부에 계셨던 분들은 답답한 면이 있을 수는 있겠죠. 평가를 해주지 않는다. 왜 우리는 정말 성의를 가지고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왜 평가를 하지 않느냐. 반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또 이제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신구 권력의 충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와 그러니까 신구 세력 간의 충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 그 맥락에서 이번 사이제가 친문의 구심점이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처음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무비서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참모 또 내각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잘 홍보하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성과를 지나치게 흠집내고 지우려고 하는데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 성과를 잘 계승 발전시켜서 다음번 우리 민주정부가 또 탄생할 때 계승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의식에서 나왔었는데 과거에 노무현 정부가 끝날 때 노무현 정부 평가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이 생겼었어요.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평가 포럼이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워낙 퇴임하실 때 지지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했었기 때문에 내각 전반적인 참여라기보단 주요 참모들 중심으로 해서 그 포럼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시고 그러면서 평가 활동이 제대로 못 이루어졌었죠. 그런 거와 똑같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오해를 풀어주고
그리고 또 확대 개성해야 될 부분은 또 민주당을 통해서 확대 개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연구 모임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자. 과거 사회제라는 게 이제 뭐 정약용 선생이 활동했던 뭐 이런 내용과 좀 연관이 좀 있어서 네. 우리가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들 이런 차원에서 그걸 같이 공부하고 국민들에게 알리자라는 차원이지 정치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문정부 성과 홍보하고 지금의 오해 바로잡는다라는 의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의 수당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또 이 대표와의 좀 관계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었을까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런 단체를 만든다라고 당연히 말씀을 네.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아이고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는요 한 몸이에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가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이제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후보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새로운 후보에 대한 평가 측면이 더 커지겠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한 70명 정도가 동원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야당에 대한 공격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의 정치적 공격뿐만 아니라 전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에 대한 또 그 검찰의 수사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 떨어뜨려 놓고 볼 수가 없는 문제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제 활동 좀 지켜보도록 하고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한 달 반 남짓 남았는데 최근에 대통령실과 좀 마찰을 빚었던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를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공식 일정을 좀 취소하고 잠행에 들어간 모습인데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난주와 조금 상이한 양상을 보여서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이뤄진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 김기현 의원이 34.3%로 1위, 나경원 전 의원이 22.8%, 안철수 의원 15.4% 기록했는데 지난주에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층 대상으로 했을 때 30% 넘게 좀 압도적으로 1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김기현 의원이 한 10%포인트 넘게 좀 차이 나면서 1위 기록했거든요. 변화가 생긴 이유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밴드웨건 현상이 생긴 거겠죠. 네. 예, 뭐 여론조사를 보다 보면은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상승도가 높아지고 추세 여론조사라는 게 추세를 보는 것인데 네. 추세 자체가 지금 계속 상승 국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김기현에 대한 지지도가 더 이제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여론조사가 네. 가장 본인의 무기였는데 사실 이게 저렇게 나오면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면초가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출마 불출마를 언제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뭐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에 하지 않겠죠. 네. 예, 대통령이 밖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뭐 또 본인이 또 더 큰 부담을 받게 될 것이고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말씀을 잠깐 해주셨다시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나 전 의원이 출마 여부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할까요? 글쎄요. 지금 사실 뭐 당 내에서도 모든 의원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상당수의 의원들이 뭐 김기현 의원을 주변으로 이제 모이고 있고 그래요? 또 사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현역 의원들 가운데서 그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곤혹한 상황이죠. 또 용산에서도 계속 또 조금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형태의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지금 그래도 알 수도 좀 없죠. 당내 분위기 많이 아시는 만큼 출마 불출마 어디가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출마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마도 알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습니다. 네, 출마 그래도 좀 할 거에 좀 더 많이 가능성을 실어주셨는데 어떤 말들을 내놓을까요? 만약에 같은 생각이시라면. 저희가 점쟁이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볼 때는 네. 출마를 하는 게 상식인데 네. 나 의원에 대한 압박을 너무 세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 결국 금수저에 대물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투기 의혹부터 밝혀라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그 임용 과정에서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검증 결과가 그쪽으로 나간 거예요. 검증을 법무부 장관이 하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이 부분도 문제가 되면. 그런데 이게 사실 여당 내에서 별로 이렇게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야당에서 이걸 공격하기에는 좀 민망한 건이에요. 그런데 실제 대통령실이 깊게 개입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 정보까지 주면서 하는 어떤 그 증거이기도 하고 뭐 노골적으로 김대기 실장이 와서 그동안의 처신을 봐라. 당신이 해임 당할 짓 했나 안 했나 라는 투의 입장까지 냈지 않습니까? 대통령 순방 중인데 순방의 성과 이것보다 국내 정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김대기 실장이 직접 나경원 의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서 뭐 저는 나타났다고 봐요. 근데 나 의원은 본인의 남편도 지금 대법관 후보로 지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어떤 그 여론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해명해라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길도 막아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남편의 길이 열리면 타협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남편의 길마저 막힌다라고 하면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출마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네. 표 때문에 반윤이다 말은 안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표가 됐을 때 대통령과 여당의 어떤 관계는 굉장히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제가 오히려 안철수, 나경원 또 뭐 이런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결선 투표에서는 더 많이 이쪽으로 모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최대한 나경원 의원이 안 나와서 그냥 결선 투표 안 가고 김기현, 장제원 세트가 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설 전에 결정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설 후로 미뤘지 않습니까? 본인에게 오는 이런 개인적인 압박, 가족에 대한 압박까지 이것을 어떻게 견디어낼까라는 결심을 좀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지금 싸워야 될 때다 정치인으로서라는 판단에 들면 싸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무릎을 꿇으면 정치인 나경원의 미래는 이젠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설 연휴 참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복귀왕 전 대변인 정영국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